이번 코너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다른 후보를 지목해서 4분 30초 동안 상호 토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주제는 자유이고요. 원활한 토론을 위해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최소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 상대 후보 답변 시간은 30초를 보장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30초가 넘어가는 경우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발언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이재명 후보입니다. 예, 시작하시죠. 상대 후보 지목하고 질문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저의 정책에 대해서 기본소득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지적들 중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정책을 좀 세밀하게 만들어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제 정책이 기본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역세권의 좋은 위치에 충분한 넓은 면적에 그러나 가격은 조성원가 실제 비용에 아닙니다. 실제 비용에 부합하는 정도에 낮게 이렇게 그 분양을 안 하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 무주택자라면은 과연 자격을 다 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최문순 후보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자격 제한 안 하고 다 주느냐? 이거 괜찮을지 한번. 네, 저는 그 정책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효도주택이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65세 이상이면 아무나 들어가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운영비 10만 원, 관리비 10만 원 정도만 내면 아무 조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인데요. 이게 인기가 좋아서 여기저기서 지어달라고 그래서 확산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 후보를 지목하시고 먼저 질문해 주세요. 제가 이낙연 후보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임대 유형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영구 임대, 이렇게 뭐 장기 임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이 기본주택은 소득 제한 없는 무주택자 누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현행 법과 제도상으로 이게 허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런 유형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입법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예, 이 공공주택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의 제약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제약을 완화해서라도 다양한 그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용진 후보님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자료를 이따가 제가 드릴게요. 출력해 왔어요, 사실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번 3기 신도시의 물량의 80%가 경기도에서 공급됩니다. 경기도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경기도시공사의 사업권은 지금 현재 10% 초반에 불과해요. 저희는 사업권이 부여되는 범위 내에서는 의무적인 영구임대 35%에다가 기본주택을 50%까지 공급하고 일반 분양은 소위 로또 분양이기 때문에 15% 이하로 줄이려고 하는데 대체적인 이 신도시에 지어지는 물량들을 그 일반 분양을 최소화하고 기본주택으로 즉 초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혹시? 그렇게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건데요. 경기도에서 어쨌든 그렇게 시범을 단지를 만들면 되는데 시범 단지를 만드는 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은 시범 단지가 아닌 거고요. 그냥 모델하우스부터 짓고 홍보부터 하고 말만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느냐 지금 출력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 확인한 거에는 그 장수명 아파트 그거잖아요. 그리고 공공 복합청사 그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본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아직 안 바뀌었으면 법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30초가 된 경기도가 먼저 재원 마련해서 실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공공이 공급하는 아파트라는 것이지 그게 꼭 어디에 지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고 안양 범계역에 실제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든 간에 내용 자체가 공공이 짓되 자격 제한을 소득을 가지고 하지 않고 무주택자 누구에게나 기회를 준다. 대신에 한번 들어가면 30년 이상, 원하면 60년까지 갱신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 점에 부합하면 기본주택은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 양승조 후보입니다. 상대 후보 지목하고 질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재명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의 가장 큰 맹점은 굉장한 엄청난 재원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월 10만 원씩만 줘도 한 62주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엄청난 소요가 되는데 기본소득의 개념이 실현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맹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구나 기본소득이 실현되기 전에 극심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그래 충청남도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더 행복한 주택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 25평의 아파트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5만 원이 입주할 수 있는데 아이 한 명이 태어나면 반을 충청남도 부담하고 두 명이 되면 충남이 전체 시공을 부담하는데 이런 더 행복한 주택을 한 20만 채 준다면 대략 한 60조 정도면 그게 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20만 채 정도를 건축한다면 신혼부부 주택 문제, 청년 주택 문제, 나가서 서민층 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나 또 정책에 대해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아까 그 기본소득의 재원 문제 말씀을 하셔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0년 전에 국가 경제 규모가 지금의 절반이었습니다. 즉 10년 만에 거의 2배가 된 것이고요. 또 예산도 역시 2배가 넘어버리고 앞으로 10년 또는 15년, 20년이 지나면 우리 경제 규모가 약 4천조, 3천조, 4천조가 될 테고 이 중에 사회복지 지출이 지금 11%에 불과하니까 이걸 20% OECD 기준으로 들리면 800조 정도가 생기는데 추가 여유분이 600조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0조니까 네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300조, 월 50만 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당장은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니까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이것도 재원을 썼을 때 효용성 측면이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더구나 우리 후보님께서 아시겠지만 요양보호사분들이 한 30만 넘게 종사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월 급여가 한 200만 원 안 되고 초고 개선비까지 한 2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암이 어르신 똥 받아내고 오줌 치워야 되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이분들이 한 200만 원 정도의 급여이기 때문에 대기차로 일하시는 분이 60세가 넘죠. 거기다 지역아동센터 근무자 아니면 그룹홈 공동 근무자 같은 경우도 200만 원도 안 되면서 호봉 상승이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커다란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도 이 공공복지 사회적 일자리가 사실은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처우 개선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그건 공감합니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는 이제 유럽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작죠.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예산을 좀 늘리고 인원도 늘리고 처우도 좀 늘려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후보에게도 좀 질문. 박용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인하를 주장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법인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액 순위 1%가 80% 법인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만 해도 상위 10%가 한 72.5%를 부담하거든요. 법인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 법인 소득 신고한 대상자 중에서 49%는 소득세 한 푼도 못 냅니다.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도 한 38%는 소득세 한 푼도 못 내죠.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법인과 소득세를 인하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도 커다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박용진 후보 정말 제가 아끼는 후보인데 리베로를 주장했지만 리베로보다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충고를 드리는데 아까 그 소득세 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게 그냥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부자 법인에 대한 감세죠. 소득세는 부자 감세인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박용진 후보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폭넓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지금 명목세율은 25% 최고 구간이 이 법인세가요. 그런데 그 실효세율은 주요 그 초우량 대기업들 중심으로만 실효세율을 적용하니까 17%, 15%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 시간에 쓰시고요. 한 가지만 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질문이 어떤 특정 주자에게 한 사람에게 쏠리지 않도록 조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배려하시는 모습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채점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업 박용진 후보입니다. 상대보 지목하시고 질문해 주시죠. 예, 이재명 후보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기본주택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문제는 제가 이 좋은 정책을 왜 말만 하고 홍보만 하고 모델하우스부터 먼저 지으셨냐. 그 돈이 한 20억 정도는 될 것으로 제가 보여요. 그 20억이면 주택도시기금에서 2천억 정도를 가져와서 경기도에서 그 조그마한 데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근사하게 기본주택을 마련하면 온 국민이 그걸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정책을 말만 앞세우고 홍보만 앞세우고 이렇게 하시지 말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거 시범단지가 있다 그랬는데요. 장수명 시범단지예요. 말씀하신 남양주에 있는 건. 그리고 그냥 그건 공공주택이잖아요. 범계에 여기에 있는 건 공공복합청사예요. 그거를 기본주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장수명 아파트 시범단지를 그 기본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세상에 짓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기본주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뭐가 좀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셔야지 말을 바꾸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네, 질문을 제가 답을 드리면 그 국부펀드, 제가 말하는 국부펀드와 기본소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부펀드에는 재정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지만 기본소득에는 25조, 50조라고 하는 1년에 그만큼이 들어갈 계획을 세우셨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5억을 우리는 마련해주는 계획이고요. 다만 우리 이재명 후보식의 이런 방식은 월 4만 원, 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산층을 더 키우는 방식과 그냥 소비를 증진시키는 방식, 이런 비교를 충분히 가능하게 제가 어제 정책 언팩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본주택이냐 아니냐는 위치나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무주택자라도 공공이 지은 주택을 30년 이상 장기간 입주할 권리가 있다. 이게 기본주택 개념이니까 어디에 지었냐 이건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또 거기 더해서 왜 그것부터 먼저 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주택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공공임대 비율이 7% 정도밖에 안 돼요. 20% 정도 올려야 된다는데 이걸 올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알려야죠.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래서 제가 시범단지가 있다고 갑자기 그러셔서 사실관계를 확인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와서 또 그 다음에는 시범적 여기 있습니다. 부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니 공고 내신 걸 보세요. 사업 공고를 직접 내셨잖아요. 그거를 자꾸 우기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지 마시고요. 이낙연 후보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셨었잖아요. 총리 시절에. 예. 그거 관련해서.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다시 내셨는데, 사실상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시장에서 연전연패를 했었을 때 총리를 하고 계셨는데, 사실상 이번에 낸 계획도 그냥 똑같은 시즌2 아니냐라고 하는 시장의 반응이 있습니다. 연전연패한 장수로서, 전쟁에 실패했던 장수로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 부동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자신하시나요? 최선을 다해야죠. 일정한 한계는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과거와는 다를 겁니다. 우선은 제가 가장 큰 실패 원인이 지속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요를 충분히 예측한 바탕 위에서 예측 가능한 공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공급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진다면 상황은 사뭇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는요, 제가 아마 다음에 또 토론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주택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서로 파악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나 더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 말씀을 드리면 중산층 70% 신복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역시 재정 부담이 기본소득 못지않게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중산층을 만들려면 경제가 성장하고 자산 형성을 도와줘야 되는 것일 텐데 박용진의 국부펀드 전략과는 다르게 신복지로 복지정책으로 중산층을 만든다. 이게 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네, 지금 5대 성장 전략을 잠깐만요.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박용진 후보에게 지목된 배정된 시간이 끝났고요. 마침 또 다음 순서가 이낙연 후보시니까 말씀하시고
좀 미전 한번 말씀하시고 예. 또 상대 지목하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신복지는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드리자는 것이지 그것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그 절대 전략은 아니고요. 중산층 경제의 핵심은 5대 성장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월 말 그 경기도지사 공간에서 부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도청 의전팀 직원 2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네요. 그와 관련해서 언론들의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체로 4가지 의혹입니다. 첫째는 역학조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경기도 역학조사관을 배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회도 확진자가 나오면 영등포 구청에서 역학조사를 하고 국회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둘째는 이 후보를 포함해서 4분이 식사를 하셨다는데 출장 부패를 했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셋째는 그 확진 날짜가 5월 27일인지 30일인지가 좀 애매합니다. 네 번째는 이 경기도의회 등의 정보 공개 요구를 왜 사뭇 거부하고 계시는지, 그때의 비용이라든가 참석자 등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네. 마지막이 뭐라고요? 네. 뭘 공개? 예. 그날의 비용, 참석자.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그날, 단체장 3분하고 저하고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부패를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전문 요리사나 고용된 조리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찬이나 완찬을 하면 다 주문을 해서 먹습니다. 주문에 온 공급한 측이 부패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부패를 먹는 건 아닙니다. 그냥 식사였고요. 역학조사를 왜 국회는 안 하는데 왜 경기도가 하느냐고 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역학조사의 주체는 도입니다. 도가 이제 지휘하고요. 도에도 역학조사관이 있고 원래 하다가 양 지사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지방의 시군에 맡긴 건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도와 직접 관계된 것은 도에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시군에도 일부는 시군권 시군에 맡겨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날짜가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패 그러니까 출장 온 음식업체 그 직원 때문에 우리 직원이 감염된 그날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은 우리 3분의 단체장하고 저하고 식사한 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이름을 공개하면 그분들 조금 그러지 않을까요? 자료를 한번 공개를 하시지 그러세요. 네네. 그 공간에 누구하고 식사했는지 혹시 우리 총리님도 몇 날 며칠 한 거 하나? 저는 전부 공개합니다. 네. 네,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예. 알려드릴까요? 아니 나중에 언론에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추미애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아까 국무조정실장 제가 총리하면서 국무조정실장 2분과 같이 일했는데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저보다 먼저 임명받은 문재인 정부 인사 1호였습니다. 대통령 임명되고 처음 발표되신 분이 그분이었어요. 이미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총리로 지명받을 때. 2번째 국무조정실장은 그 당시에 국무 2차장에서 승진한 것이죠. 국무 2차장으로 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잠깐만요. 먼저 됐다 할 수 답변할 잠깐만요. 제가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는 네네. 겁니다. 제가 기재부 차관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쓴 일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검찰개혁을 계속 말씀 주시는데요. 총리 때는 조국 수석과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받고 협의를 했고 일치된 안을 가지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 때는 그때 이제 장관을 하셨는데요. 고비마다 당정청 협의를 거쳐서 했다는 것, 제가 독단적으로 하거나 또는 하지 않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수시로 말했다는 것이 계속 지금 SNS도 오르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답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예. 또 역시 추미애 후보 답변 순서이기 때문에 네. 이분 답변하시고 네네. 다른 질문 또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정세균 후보님과 이낙연 후보님 두 분께 함께 질문을 드립니다. 얼마 전 정 후보님께서는 이광재 후보와 단일화를 하셨는데요. 이광재 후보의 공약도 많이 수용을 하십니까? 예, 짧게.
네. 예, 오늘 네. 제가 이광재 후보님으로부터 네. 공약을 다 인계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리뷰를 안 했는데 그러면 이광재 후보가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는 공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이광재 후보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소신이라고 아니, 그 의견을 묻습니다. 제 의견을 묻는 네, 겁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건 이광재 후보님하고는 관계없이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이 경제 일선으로 네, 알았습니다. 복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30초를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이렇게. 짧게 제가 의견을 여쭙는 거니까. 그래요?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정세균 후보님하고 뭐 조찬도 하셨는데요. 한간에서는 이 반 이재명 연대가 시동된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이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그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연초에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주장을 하셨는데요. 가만 보면 만약에 그렇게 반 이재명 연대를 하시면은 그것은 또한 사면 연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지층의 우려가 많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당장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적절한 시기가 되면 건의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문제도 많은 저항이 있어서 바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정리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질문을 않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자님은 대부분 직접 뭐 도전하기보다는 참 그 꽃길만 걸어왔다 이런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거대한 기득권에 맞서서 싸우시기보다는 좀 어제도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시면서 도전 정신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감동을 주진 못한 것 같아요. 검찰 출신이 검찰개혁 할 수 있다 우리 안 믿죠. 이미 깨진 거고요. 언론인 출신이면서 언론개혁 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이 언론개혁 지난번 미디어위원회 만들겠다 하셨는데요. 검찰개혁도 역시 당대표 시절에 검찰개혁 특위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야말로 떠넘기고 책임 회피인데 직접 하셔야지 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신다면 그것은 책임 회피 공약 아닐까요? 예,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법사위원장이 그 일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중심의 특위로 운영한 것은 그러나 되지도 당연한 않았고요. 것이고요. 지휘도 안 하셨죠.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요.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만 질문을- 30초, 최소 30초는 좀 네, 답변해 주시도록. 그러게 말입니다. 보장하십시오. 제가 기자할 때 그 안기부하고 동아일보 기자들하고 대치하고 있을 때 그 안기부에 대한 기자들의 항의 성명도 제가 대표 집필해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된 것은 없습니다. 저도 기억나지 않고요.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혁하셨다라고 하시는데요. 제 기억에 이 거대 기득권인 검찰과 언론, 재벌 대기업과는 싸워본 적이 없지 않은가 싶고요. 또 공정보다 최근에는 성장을 자꾸 얘기를 하시고 하니까 이 기업과 노동자가 만약에 싸울 때는 이 재벌 기업 편을 들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공약을 99% 이행하셨다 자꾸 많이 주장을 하시지만 이 기득권과 맞서서 불공정을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고쳐야 한 임계점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여러 말씀이 기본소득 공약처럼 너무 과대 포장된 거 아닌가 매우 공허하다. 라는데 좀 자기 점검이 필요한 때 아닌가 싶어요. 네. 지적 일리 있으시고요. 열심히 수용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 있으시면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은 김두관 후보입니다. 상대 후보 지목하시고 질문해 주시죠. 먼저 이재명 후보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들이 한 월 50만 원 내고 30년간 계속 사는 거죠, 영구적으로. 그게 이제 조성 원가가 있고 유지 관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증액은 되겠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익을 붙이지는 않는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은 누가 하시는 거죠? 지금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경기도시공사가 가면 경기도시공사가, LH가 하면 LH가 하게 될 텐데 지금 이게 이제 자금 조달과 관련된 관리 비용, 잠깐만요. 이
부채 비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리츠라든지 리츠 부동산 쪽. 아니면 이제 자산 주택 관리 공사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그 기본주택에 월 50만 원 연구 사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한 10만 원 정도 더 내면서 60만 원 내면서 15년 또 20년 후에는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는 열망들이 워낙 강하거든요. 내 집 마련을 해서 주거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텐데 기본주택이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나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이제 국민들 모두에게 전부 기본주택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주택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 정도 될 때까지 지금 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것 중심으로 기본주택을 주로 공급하고 또 공공주택이 지금 한 5에서 7%인데 한 15%까지 가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말씀하셔드리면 내 집을 갖기 위한 열망 자체를 막을 일은 아니고 그렇죠. 그대로 시장을 놔두고 지금 목표로는 그거는 80%를 민간 시장에 맡기고 공공시장은 20% 정도가 올려야 된다. 이 후보께서는 3기 신도시의 절반을 기본주택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자기 집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오히려 막는 효과가 있고요. 영구주택에 영구적으로 임대에 사는 것보다는 사람들하고 새로운 집을 해서 예를 들어 가격이 뛰면 그 격차가 크다는 그런 비판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경기도 상황을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공공용지는 수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거기다 이제 건축비를 더해도 평당 1,000만 원대에 불과한데 실제 분양은 2천만 원 가까이 분양하고 있고 시세는 거의 2,800에서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로또 분양이 돼서 투기 자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도 독일에 1년 거주를 해보니까 유럽은 영구 임대주택이 가능한데 한국 사람들 정서로는 자기 집을 갖고 싶은 욕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정책으로 안착하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델 주택이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박용진 의원한테 좀 후보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그걸 그냥 넘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는 것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 사면을 김영삼 대통령이 하셨죠. 그래서 IMF 이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좀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냥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게 아마 논쟁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저는 자꾸 사회 통합을 위한 그 전직 정치인들, 대통령들을 사면해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건 아래 위의 통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계층의 통합이 되게 중요한데 자꾸 정치인들 생각 속에 정치인들 머릿속에 이거 우리 저쪽 진영이니까 풀어주고 사면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사회 통합과 국민 통합은 다른 방면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을 뭐 정치 지도자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일반 국민들 우리 장발자는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지금 많거든요. 1,400만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가벼운 죄를 지어서 사실은 지금 전가가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사면한 이후에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일어나시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하는 게 상식처럼 되는데 자꾸 우리 정치권에서 전직 대통령 또는 뭐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로서는 정말 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만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동의합니다.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대상을 좀 다변화하시라고 여태 말씀드렸는데 주도권 토론이라 제가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문순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저는 이번 경선에 참가하면서 두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는 축제 같은 정치를 한번 해보자. 두 번째는 정책 중심의 정치를 해보자. 이 두 가지 결심을 했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밤새워 준비한 정책들이 일부 후보의 한마디로 그냥 쓸려나가는 걸 보면서 아주 허무한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민주당의 문제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답변하시면서 정책을 좀 소개하시는 네. 그래서 뭐 지금까지 발생한 일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바지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국민들께 사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뭐 전에도 우리 추미애 후보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사과 말씀드렸는데 뭐 답답해서 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는 안 하실 거죠? 할 필요가 없겠지요. 설마 그 저한테 또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거.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리는 5천만 국민에게 우리가 국민들을 어떻게 모실까를 보고드리고 선택받는 매우 신성하고 엄숙한 자리라는 점을 다시 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님과 정세균 후보님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제가 토론에 나갈 때 질문을 해달라는 가장 많은 요청을 받는 질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선명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반 동안 수입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해외 관광객들을 모시는 분들, 또 관광버스 운전기사님들, 또 헬스장도 문을 닫은 데가 많고요. 카페라든가 특히 유흥업소, 노래방 이런 데가 문을 닫은 데가 많고 해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오늘 전통시장 연합회도 뵀는데 특히 익산의 중앙시장의 상인 여러분들께서 침수 피해를 겪고 계시다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근데 이제 정부의 정책이 지금 단순하게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드리는 것 이렇게 단순한 정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재난지원금만을 받아가지고는 실직 가장들 1년 반 동안 수입이 없는 분들이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취직사회책임제를 만들었고 그 정책을 만들어서 호응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렇게 실직 가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분께서는 국가의 재정을 운영해 본 풍부한 경험이 있으신 만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답변을 부탁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와 또 누구에게 질문하셨죠? 정세균 후보 두 분 먼저 그럼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그 추경이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집행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손실보상제가 입법화됐습니다만은 그 대상이 영업 제한 또는 영업 금지 업종으로 되다 보니까 제한이나 금지를 받지 않은 업종은 피해가 있어도 좀 지원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여행업,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전세버스, 또 공연 이런 것이죠. 이번에 추경이 그 중소기업부의 예산으로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걸 좀 세밀하게 하고 아까 그 칼로 무 자르듯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주변에 있는 하시고 세심하게 살펴야 총리에게 한다고 넘겨주시죠. 예, 제가 그 손실보상제를 먼저 주장하고 또 정부안을 입안해서 국회에 보냈습니다. 좀 빨리 통과됐으면 했는데 좀 늦어진 건 아쉽고요. 재난지원금이 원래는 유흥업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흥업소도 당연히 세금도 내고 고용도 하기 때문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더 잘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래 기다리셨고요. 정세균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상대 후보 지목하시고 질문. 우리 이낙연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그 주택 정책이 우선 가격 하향 안정, 공공과 민간이 그 280만 호의 폭탄 공급, 세 번째는 이제 선 가격 안정 후 세제 개편, 이런 게 원칙인데, 저는 그 시장의 힘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지, 정부가 다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토지공개념 3법을 발표하시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토지 소유 불평등 또 활용의 문제점 이런 철학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될 타이밍이고 공급을 늘려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 후보님의 그 3법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원가도 상승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예, 토지공개념 3법은 주택 공급 정책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상충한다 그러면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세균 후보께서 말씀하신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선 시장 안정 후 다음 문제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돼야 된다. 그것도 저 같습니다. 근데 그 상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이익 환수를 20%에서 50%로 올리면 그게 원가가 인상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부세도 가산세를 물리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그건 또 원가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가가 올라가면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것은 민간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죠. 거기에다가 베이징 같은 경우에 말이죠. 지금 그 토지가 무상 아닙니까? 거기는 국유니까. 그런데 베이징의 집값이 서울보다 높아요. 현재 20%나 높거든요. 그것은 토지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투기 수요 때문에 시장이 이게 실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적절하게 공급을 늘리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 네,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지 여러 가지 그 3법으로 가산세 또는 기타 세금이 늘어난다. 그 돈으로 무주택자들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좋은데, 네. 그건 좋은데 공급 자체가 그래야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주고 또 시장의 초과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데 애로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 정책은 철학에는 공감을 하지만은 지금은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거니까 다른 한 번 더 생각해 질문 보시고요. 예,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이제 기본주택 모든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 좋죠. 그런데 현재도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선별적으로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넓히면 진짜 필요한 분들이 주택을 구하는 데 애로가 있다. 또 이제 기본 금융. 원래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기능에 의한 것이죠. 저도 답할 기회를 좀 주시면. 관치를 하겠다는 건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짧긴 한데요. 왜 중산층까지 이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느냐? 더 가난한 사람 해줘야지. 근데 지금 가난한 사람 하다 보니까 영구 임대주택이라고 8평, 12평 저 구석에 교통 아주 나쁜데 이런 데다 짓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이라도 중산층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져서 추가 확대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